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내용을 나가는데 이번에 배우게 될 내용이 물질 대사 개념이에요. 자,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뭐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대사에는 크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요거 칠판 좀 띄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동자가 같을 동자예요. 그래서 같은 걸로 만들어준다 이 얘기가 돼요. 즉 다시 얘기해서 생명체 내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저분자,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작은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만들어주는 이 합성의 과정은 동화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쪼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눌 이자예요. 그러니까 나누어 준다. 하나였던 것을 나누어 준다. 그래서 이거는 분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은 반드시 이런 과정이 일어날 땐 에너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에너지 대사라고도 이야기해요. 즉 물질 대사는 에너지 대사다. 자, 그래서 동화작용은 저분자에서 고분자를 만들 땐 에너지가 흡수되는 과정이고 고분자에서 저분자를 만드는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이다. 이것을 저희가 그래프로 그림을 간단하게 그린다면 이와 같이 얘기가 돼요. 자, 이게 이제 에너지 축이 되고 이건 반응의 시간이 돼요. 자, 그래프를 보실 때 항상 주의할 거는 X축을 먼저 보고 Y축을 봅니다. 왜냐하면 X축이 조작변인에 해당이 돼요. Y축이 종속변인에 해당이 돼요. 이 그래프 해석의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하실 때는 옆에다 제가 적어 드릴게요. X 값의 변화에 따른 Y 값의 변화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모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가 다 동일합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거는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되냐 이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이 그래프의 의미는 자, 이때 여기 있는 게 반응 전물질, 여기 있는 게 반응 후물질 이렇게 간다면 이건 제가 좀 지울게요.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반응 전물질이 반응 후물질이 될 때 이와 같이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이건 에너지 흡수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한다. 흡열, 열도 에너지 형태이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흡열 반응은 저희가 동화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칠판을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똑같은 그래프인데 이번에는 X축이 시간이고 반응이 진행돼 나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Y축이 에너지축인데 반응 전물질이 이와 같이 나오고 반응 후물질이 이와 같이 나온다면 반응 전물질이 반응 후물질이 될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서 이거를 열도 에너지의 일종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와 같은 발열 반응은 이화작용에 해당이 된다. 즉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동화작용이나 이화작용은 물질 대사고 에너지 대사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각각의 정의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물질 대사에 대한 개념과 대사의 종류에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대한 개념을 본 거예요. 자, 물질 대사의 특징을 좀 볼 텐데 이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일반적인 화학 반응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기 환경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의 차이점은 물질 대사에는 생체 내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반드시 효소가 관여한다는 거예요. 효소에 대한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즉 어떤 거냐면 칠판 띄우고 효소는 옆에다 적겠습니다. 생체 내 정촉매다라고 이야기해요. 정촉매. 여기에 이제 촉매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데
촉매라고 하는 건 화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촉매는 옆에다 역시 적습니다.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 이걸 촉매라고 이야기해요. 촉매 뭐라고 얘기했죠?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이 촉매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촉매는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있고 또한 화학 반응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정촉매와 부촉매 개념이 나와요. 정촉매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한 거예요. 부촉매는 반응의 속도를 느리게 한 거예요. 그러면 촉매에 대한 개념 이해하겠죠? 촉매는 중요한 건 촉매는 화학 반응에 직접 관여하진 않아요. 화학 반응에 직접 관여하진 않지만 화학 반응의 속도에만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게 촉매 개념이고, 정촉매라고 하는 건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부촉매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효소는 생체 내 정촉매니까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네요. 그럼 이게 어떻게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죠. 저희가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에너지축인데, 이와 같이 반응 전물질이 있고 반응 후물질이 있을 때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건 이와 같은 언덕을 넘어야 반응이 일어나요. 즉, 다시 얘기해서 잘 보세요. 여기 공이 한 개가 있어요. 근데 이 공이 여기까지 가기 위해선 요 라인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가정한다면 정상 부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상 부위까지 이 공이 올라갔다는 건 Y축이 에너지축이었기 때문에 이마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이마만큼의 에너지는 뭐냐? 이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개념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왜? 공이 여기에서부터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에너지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선 이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 개념이에요. 근데 그럼 이게 지금 에너지 장벽, 에너지 바리게이트가 될 텐데, 정촉매인 효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에너지 언덕을 이와 같이 좀 낮춰줘요. 낮아졌죠. 그럼 공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공이 올라가는, 즉 정상의 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효소라고 하는 거는 생체 내 정촉매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주는 게 효소 개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엔 그림을 좀 달리할 텐데, 그림을 달리하기 전에 이건 무슨 작용이죠? 어쨌든 에너지가 흡수됐기 때문에, 에너지가 흡수됐으니까 흡열 반응이고 동화 작용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똑같이 에너지축이 있고 이번에 시간축이 있을 때, 이번엔 여기가 반응 전물질이에요. 여기가 반응 후물질이에요. 그러면 에너지 언덕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반응 전물질이 정상 부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그럼 이때 활성화 에너지는 얼마만큼이죠? 활성화 에너지는 이마만큼이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죠. 맞죠? 근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촉매가, 특히 이제 생체 내 정촉매인 효소가 관여하게 된다면 이 에너지 언덕을 낮춰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에너지 언덕이 이마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공이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가도 되겠다, 이 얘기 나오겠네요. 그럼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낮아졌으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반응 전물질이 반응 후물질보다 에너지가 더 컸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발열 반응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와 같은 상황은 저희가 이화작용에 해당되겠네요. 됐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죠. 생체 내 화학 반응으로 물질 대사는 효소가 관여한다. 설명을 드린 거고, 체온 범위에서 반응 속도가 최적화돼 있다. 그리고 에너지 출입을 수반한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체온 범위에서 반응 속도가 최적화돼 있다는 건 저희가 측정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칠판을 잠깐 보시면 제가 칠판 띄워볼게요. 이게 X축이 이번엔 시간이 아니라 온도축이에요. 섭씨 온도. Y축이 저희가 에너지축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에너지축이라고 가지 말고요. 요거를 Y축을 반응 속도로 볼게요. Y축은 V. V가 속도라는 거예요. 벨라시티의 약자인데 영어는 아실 필요가 없고. 자, 그래서 온도에 따른, 이게 지금 온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래프 해석의 기본 원칙은 X축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 Y축을 보신다. X값의 변화에 따른 Y값의 변화이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냐, 이걸 확인하는 그래프죠. 근데 저희가 생체 내의 화학 반응의 온도를 반응 속도에 따라서 측정을 해봤더니 이와 같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37도에서 반응 속도가 최대였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Vmax가 되겠죠. Vmax는 max가 맥시멈, 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 속도가 최대가 되는 뭐가 있다? 최적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최적 온도가 있다. 됐죠?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여기 얘기가 나오는 게 체온 범위에서 체온이 36.5도, 기초체온 37도에서 반응 속도가 최적화되어 있다.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그 다음 반응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중간 생성물을 생성하고 에너지도 여러 단계에 걸쳐 조금씩 방출 혹은 흡수가 된다. 요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요. 저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축이고 이게 에너지축이면 반응 전물질이 반응 후물질로, 이게 지금 반응 후물질이죠. 반응 전물질이고, 왜 이게 이게 지금 X축이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에 앞서 있던 거, 선행했던 게 반응 전물질이 되겠죠. 반응이 일어났다면 얘는 반응 후물질이고. 근데 이와 같은 환경에서 그 에너지를 내놓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에너지가 다량의 열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저희가 조직세포 안에서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꺼번에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다량의 열이 방출된다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대략 한 100조 개 가까이가 있는데 얘네들 물질 대사하면서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하면은 합리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왜? 주변의 조직을 손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걸 이런 식으로 안 하고요. 지우개. 반응 전물질이 반응 후물질이 될 때 이와 같이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방출합니다. 이렇게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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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당. 조금씩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에너지가 이와 같이 조금씩 나오니까 주위의 조직 세포를 손상시키지 않고 반응을 진행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바로 이 얘기가 그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말씀 드린 거고, 이제 동화작용, 이화작용 정리 좀 할 텐데, 자, 동화작용에서 이 물질 변화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즉,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을 합성한다. 이화작용은 나눌 이자로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나누어 주었다. 에너지 비교는 동화작용이 이게 그래프상에서 아까 어떻게 봤냐면 여기 반응 전물질이 있고 여기 반응 후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축이었죠.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물의 에너지가 반응 후의 물질, 즉 생성 물질의 에너지보다 낮다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논리로 반응 전물질이 여기 있었고 반응 후물질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반응 물질의 에너지가 반응 후물질보다 높다는 거죠. 에너지가 높다는 거예요. 이건 에너지가 반응 전물질이 에너지가 낮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아까 저희가 그래프 그렸을 때 요 그래프하고 개념이 관계가 있는 거고요. 에너지 흡수는 제가 했죠.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흡수되고 흡열 반응이며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방출되고 발열 반응이다. 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예시는 이 예시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광합성하고 광합성 콤마 이렇게 찍어주세요. 광합성과 단백질 합성은 이게 동화작용이에요. 동화작용.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 단백질 합성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를 결합시켜 갖고 단백질을 만든 거고,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대기 중에 수증기인 물을 그 광합성하는 생물체가 이걸 물질 대사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대 고분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화작용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요거 세포호흡에 콤마 찍어주고요. 세포호흡과 단백질 분해 콤마 찍어주고 소화예요. 세 가지예요. 세포호흡, 단백질 분해, 소화. 소화 같은 경우엔 저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고분자들을 저희가 작은 단위로 쪼개주기 때문에 이화작용의 예시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단백질 분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단백질을 분해하면 단백질보다 더 작은 단위의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화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포호흡은 저희가 후반 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 세포호흡이 뭐냐? 포도당을 분해시키는 거예요.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ATP라고 하는 작은 단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분자를 저분자로 만들어주는 예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화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소 나왔네요. 효소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읽어볼게요.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의 경로를 전환해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중요한 거는 요 말 자체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제가 요거는 이제 기본 개념서보다는 전공서에 있는 것을 제가 조금 줄여갖고 압축해서 얘기한 거고요. 원래는 생명체 내에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됐겠죠? 자, 화학 반응의 경로를 전환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화학 반응의 경로에서도 복잡한 경로가 있고 그 쉬운 경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는데, 지름길을 선택함으로써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생체 내의 정촉매, 이걸 유기촉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촉매가 유기촉매가 아니고 생체 내의 정촉매를 유기촉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효소를 유기촉매라고도 이야기해요. 됐죠?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 에너지 바리게이트인 에너지 언덕을 낮추어서 반응 속도 증가시킨다. 이 얘기까지 정리가 됐고, 효소의 특징을 다 외워주셔야 돼요.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 단백질은 열이나 pH 환경에 대단히 약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pH는 나중에 화학 시간에 배우겠지만 산이나 알칼리 조건에 대단히 민감한 그런 상태이다. 그래서 열, 산, 알칼리에 의해서 효소의 구조가 변합니다. 이걸 성질이 변한다. 성질이 변한다. 그래서 변성이라고 이야기해요.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 되고 열이나 산이나 알칼리에 의해서 그 구조가 변하는 변성 과정이 진행이 돼요. 이게 변성이 되면은 효소는 더 이상 효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효소는 반응 전후에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다. 즉 이게 효소가 화학 반응에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반응의 속도만을 변화시키다 보니까 효소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기질과 결합하는 기질에 대한 특이성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모든 효소가 모든 기질하고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펩신 같은 경우 효소예요. 펩신 많이 들어보셨죠? 펩신은 단백질만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분해 효소예요.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펩신이 지금 이게 효소라고 한다면, 효소 맞죠? 효소라고 한다면 단백질은 효소가 반응하는 대상, 즉 기질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저희가 아밀라제라는 게 있어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즉 아밀라제 같은 경우에는 녹말을 분해하는데 녹말을 기질로 하고 있죠. 아밀라제는 단백질을 분해하지 못하고 펩신은 녹말을 분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기질에 대한 특이성이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최적 온도가 있다.
사람은 37도 최적 온도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외웁니다. 최적 pH가 있다. 이건 효소마다 다르지만 일단 암기를 하는데 아밀라제 녹말분해 효소 pH 7에서 반응이 가장 잘 돼요. 자, 그 다음 트립신 단백질 분해 효소 pH 8에서 가장 활성화가 잘 돼 있고 펩신은 pH 2 범위에서 활성화가 가장 잘 돼 있습니다. 됐죠? 자, 일단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제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온도에 대한 개념은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35도는 미스프린트고 37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효소의 지금 X축 보면 온도고 Y축이 반응 속도죠. 즉 반응 속도가 맥시멈 최대가 되는 최적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최적 온도 전까지는 온도가 증가하면서 반응 속도가 증가하다가 최적 온도가 넘어가면은 반응 속도가 떨어진다. 근데 최적 온도가 넘어갔을 때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이게 열 에너지가 지금 계속 가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즉 온도가 올라간 것이고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최적 범위 이상의 온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 단백질의 구조가 깨지고 성질을 잃어버리는 변성의 과정 때문에 단백질 기능이 발현되지 않고 효소가 기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런 과정이 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여기 이제 무기촉매라고 하는 거는 요거 참고만 하시는데 무기촉매는 일반적으로 화학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촉매는 다 무기촉매예요. 생물에서 나오는 촉매는 생체 내 정촉매인 유기촉매를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무기촉매가 되는데 이 무기촉매에는 성분이 단백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단백질은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최적 범위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면 단백질 구조가 깨져서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지만 무기촉매는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얘는 반응 속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단은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온도, 이게 반응 속도가 되는데 무기촉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래프 양상을 보입니다. 무기촉매는요. 왜냐하면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화학 반응을 할 때 최소 반응 물질하고 어떤 관계성이 형성이 돼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만나야지 어떤 반응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입자들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해요. 입자들의 운동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무기촉매의 운동 속도도 빨라져요. 무기촉매가 반응하는 반응 물질과의 충돌 횟수도 빨라지게 되고 충돌 빈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기촉매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고 생체 내 정촉매인 효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생명과학 시험에 무기촉매의 반응 속도는 나올 가능성이 약하지만 어쨌든 제가 참고하라고 제가 적어놓은 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H 넘어가죠. pH는 최적 pH가 있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 펩신이 pH 2 정도, 트립신이 pH 8 정도에서 Vmax가 나오는 거예요. 활성도가 가장 높다. 반응 속도가 제일 높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세 가지는 암기를 해두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참고사항이긴 하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질의 농도도 효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죠. 기질의 농도는 기질이 뭐예요? 효소와 반응하는 애죠. 예를 들어서 기질이 10마리가 있어요. 기질이. 지금 농도 개념을 저희가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10마리가 있다 칠게요. 기질이 20마리가 있고 기질이 30마리가 있고 기질 40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때 효소는 10마리만 있어요. 효소는 10마리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얘는 효소를 이렇게 가죠. 효소가 30마리가 있다고 할게요. 효소는 30마리가 있어요. 30마리가 일정하게 있는 거예요. 기질은 50마리까지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효소 하나하고 기질 하나가 반응한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얘 기질 1마리, 얘 효소 3마리잖아요. 근데 얘는 기질 2마리, 얘 효소 3마리, 얘 기질 3마리,
기질 한 마리, 효소 한 마리. 즉, 1대1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기질이 더 많아지죠. 기질이 효소보다 더 많아지니까 반응 속도가 최적 상태에서 포화가 되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이 비유가 제가 농도 개념을 안 쓰면서 비유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기질의 농도가 포화가 돼버리면 반응 속도가 일정해진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